장모님한테 다달이 보내던 생활비 50만 원. 이제 단 한 푼도 못 줘. 남편은 식탁 위에 월급 통장이 연결된 체크카드를 탁 내리치며 양가 부모는 각자 알아서 모시자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윤지아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거두어 드렸을 뿐이다. 남편은 드디어 자신의 발목을 잡던 골칫거리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했지만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중산층의 삶이 불과 3일 뒤에 철저하게 멈춰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당연함이 모두 착취당하고 난 뒤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기 바란다.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테두리가 다른 파란색 체크카드가 참나무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져졌다. 그 진동에 옆에 놓인 유리컵이 흔들렸고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번져나가 식탁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조명빛을 굴절시켰다. 표성호는 셔츠 넥타이를 거칠게 느슨하게 풀었다. 짙은 소주 냄새를 풍기며 그는 맞은편에 앉은 아내를 고압적인 태도로 내려다보았다. 금요일 밤의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갈치구이와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이미 온기는 다 빠져나가고 국물 표면에는 하얀 기름띠가 둥둥 떠 있었다. 앞으로 우리 집 경제권은 각자 분리하고 부모님 부양도 각자 알아서 해. 조용한 다이닝룸 안에서 표성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턱을 치켜든 채 식탁 위의 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 어머니한테 매달 보내던 생활비 50만 원. 나 이제 단 한 푼도 안 낼 거니까? 윤지아는 손에 국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기 그릇 가장자리를 잡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2초 정도 멈칫했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들지 않고 국물 위에 떠있는 미역 조각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이 표성호는 의자를 뒤로 빼며 다리를 쩍 벌리고 거만하게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팔짱을 낀 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서울 하늘 아래서 번듯한 외제차 하나 없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비원마저도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 내가 무역회사에서 매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신형 세단 하나 바꿀 돈이 안 모여? 도대체 내가 번 돈으로 왜 당신 친정집 구멍을 메워야 하는 건데? 그는 말을 할수록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커진 목소리로 자신의 캥기는 마음을 감추려는 듯 아니면 알코올의 기운을 빌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오만함을 철저히 쏟아내는 듯 했다. 당신 그 프리랜서 번역일 한 달에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결국 내 월급으로 이 집안이 굴러가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당신 생활비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장모님 쪽도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내 돈은 내 차 바꾸고 재테크하는 데 쓸 거니까. 윤지아는 천천히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도자기 그릇이 유리 상판에 부딪히며 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냅킨을 한 장 뽑아 입가를 꼼꼼하게 닦은 뒤 고개를 들어 결혼 3년 차인 눈앞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표성호의 눈가는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도발이 가득했고 마치 히스테릭한 부부싸움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마친 사람 같았다. 그는 심지어 상체를 뒤로 살짝 젖히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었다. 하지만 윤지아는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살짝 살이 붙은 그의 턱선을 지나 셔츠 기대 묻은 작은 소스 자국으로 그녀의 시선이 옮겨갔다. 이윽고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호선을 그리며 올라갔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말의 파동조차 없이 차분했다. 당신 뜻대로 하죠. 표성호는 멍해졌다. 뱃속 가득 장전해 두었던 반박과 핑계들이 순식간에 목구멍에 턱 걸려버렸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억눌린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 같은 것을 찾아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윤지아의 표정은 내일 아침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윤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 수납장으로 다가갔다. 서랍을 열고 검은색 클러치백을 꺼낸 그녀는 지퍼를 열고 반듯하게 접힌 인쇄물 한 장을 꺼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는 표성호의 앞으로 그 종이를 가볍게 밀어주었다. 부모님은 각자 챙기기로 했으니 윤지아는 집게 손가락을 뻗어 종이의 윗부분을 톡톡 쳤다. 어머님 강남 VIP 건강검진센터 전신정밀검진 예약은 제가 방금 취소했습니다. 표성호가 고개를 숙여 종이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1회 검진 비용만 2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최고급 프라이빗 헬스케어 센터의 예약 확인서였다. 그의 어머니 강 여사의 이름과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혀있던 예약 시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아래에는 빨간색으로 굵게 취소 완료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표성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글자 그대로의 뜻이죠. 윤지아는 손을 거두며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그 병원 검진은 제가 3달 전에 지인한테 부탁해서 겨우 순번 대기 타서 잡아놓은 거고 비용도 제 돈으로 먼저 결제했던 거예요. 당신이 경제권을 분리하자고 했으니 이 돈은 제가 부담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 어머님 검진 일정은 당신 급여 통장으로 직접 예약하시면 되겠네요. 표성호의 안색이 확 변했지만 그는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그 종이를 집어들어 마구 구겨서는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다. 취소했으면 한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가 코웃음을 쳤다.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내가 직접 우리 엄마 모시고 더 좋은 병원으로 갈 거니까. 이런 하찮은 일로 내 길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50만 원은 절대 2번 다시 안 낼 줄 알아. 네, 알겠어요. 윤지아는 조금도 말다툼을 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수도꼭지를 들고 싱크대 안의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쏴 하는 물소리가 울려 퍼지며 거실의 모든 기척을 집어삼켰다. 표성호는 주방에 선 아내의 가냘픈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칠 듯한 환희를 느꼈다. 이 억울한 생돈 나가는 걸 막으려면 꽤나 피곤하게 싸워야 할 줄 알았는데 윤지아가 이렇게 쉽게 백기를 들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능숙하게 잠금을 풀고 주말 골프 모임 브라더스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채팅방은 한창 달아올라 있었다. 누군가가 새로 출시된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는 중이었다. 표성호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빠른 손놀림으로 화면을 두드렸다. 브라더들, 드디어 우리 집사람 설득 끝냈다. 방금 정식으로 경제권 분리 선언했고 이제 처가댁에 피 같은 내 돈 수혈할 일 없어.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단체방에는 연속해서 답장이 쏟아졌다. 성호 형님 결단력 최고. 진작 그러셨어야죠. 내 말이요. 남자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왜 남의 엄마까지 먹여 살립니까? 이러면 드디어 그 신형 세단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다음 달에 차 나오면 무조건 형님이 한턱 쏘십시오. 표성호는 화면을 가득 채운 찬양 글을 보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웃었다. 그는 재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지. 차 뽑으면 브라더들 태우고 드라이브 한번 쫙 돌자고. 재무 독립이 이렇게 짜릿한 거였네. 그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주방의 물소리가 어느새 멈췄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윤지아는 싱크대 앞에 서서 마른 수건을 쥐고 깨끗하게 씻은 사기 그릇의 물기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지독하게 느릿했고 소름 끼치도록 섬세했다. 싱크대 위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평소 늘 온화했던 그녀의 두 눈은 지금 당장이라도 얼어붙을 듯 차가운 심연의 빛을 띠고 있었다. 주말 이틀 동안 표성호는 차를 보러 간다는 핑계로 일찍 집을 나섰고 밤에는 늘 술에 잔뜩 취해서야 들어왔다. 윤지아는 반쪽짜리 질문조차 던지지 않은 채 조용히 서재에 머물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깊은 밤까지 울려 퍼졌다. 월요일 아침, 경제권 분리를 실행한 지 3일차가 되는 날이었다. 알람 소리에 깬 표성호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비비며 슬리퍼를 질끌 끌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습관처럼 수백만 원짜리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앞으로 다가가 그 옆에 있는 캡슐 보관함으로 손을 뻗었다. 평소라면 투명한 아크릴 보관함 안에는 강배전부터 디카페인까지 다양한 맛의 수입산 커피 캡슐이 종류별로 각을 맞춰 가득 채워져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손에 닿은 것은 허공뿐이었다. 표성호가 고개를 숙여보니 보관함 자체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파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든 저가형 인스턴트 커피 가루였다. 그 옆에는 스테인리스 티스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순간 멍해졌다가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윤지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커피 캡슐 어디 갔어? 윤지아는 입안에 음식을 삼키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캡슐은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어제 다 떨어졌길래 다시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 인스턴트 커피는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당분간은 그걸로 대충 드시죠. 나보고 지금 믹스 커피를 타 먹으라고. 표성호의 목소리가 8도나 높아졌다. 숙취에 시달리는 머리 탓에 그는 한껏 예민해져 있었다. 그 캡슐이 비싸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당신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어야겠어? 수입 캡슐 한 박스에 25,000원이에요. 당신 매일 아침 2잔씩 마시니까 한 달이면 15만 원이죠. 윤지아는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덤덤한 어조로 그를 바라보았다. 경제권을 합의하에 나눴으니 이 지출을 제가 부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드시고 싶으시면 퇴근길에 편의점 들러서 직접 사오시든가요? 표성호는 말문이 막혔다. 입을 뻐끔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그래.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다. 그는 아침도 거른 채 서류 가방을 낚아채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저녁 퇴근길, 표성호는 보란듯이 회사 아래 카페에서 가장 비싼 드립백 커피 2상자를 사서 손에 덜렁덜렁 들고 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윤지아 앞에서 실컷 유세를 떨 작정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밥냄새가 풍겨왔고 그의 배에서는 참을 수 없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성큼성큼 식탁 앞으로 다가가 앉으려던 그는 식탁 위에 펼쳐진 광경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그가 가장 즐겨 먹던 투풀 한우 구이도 없었고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꼬리곰탕도 없었으며 심지어 그가 환장하는 유명 맛집의 간장게장조차 없었다. 식탁 위에는 그저 맑은 콩나물국 한 그릇, 시금치 무침 작은 접시 하나, 배추김치 한 접시, 그리고 흰 쌀밥 한 공기가 전부였다. 윤지아는 자신의 밥그릇을 든 채 조용히 국을 떠먹고 있었다. 표성호는 들고 온 커피 상자를 식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콩나물국을 가리켰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하루 종일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고작 이걸 먹으라고? 윤지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뽑아 입을 닦았다. 이건 제 저녁 식사예요. 요새 위장이 좀 안 좋아서 담백하게 먹으려고요. 그럼 나는 뭐 먹어? 표성호가 두 눈을 부릅떴다. 당신이 뭘 먹을지는 당신이 직접 뭘 요리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배달 음식을 시킬 건지에 달렸죠. 윤지아는 냅킨을 반듯하게 접어 손가락 옆에 두었다. 우리 각자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제가 산 식재료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양도 딱 1인분이에요. 냉장고에 생고기랑 채소가 좀 남아있으니 직접 해 드시든가요? 아니면 밑에 상가에 치킨집이랑 피자집 배달 다 되니까 당신 급여 카드로 결제해서 시켜 드시면 되겠네요. 표성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윤지아, 너 미쳤어. 너네 엄마한테 주던 50만 원 끊었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돈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기어코 이렇게 정을 떼야겠어? 밥 한 끼 차리는 건 돈이 얼마 안 들죠. 윤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식기를 챙겨 주방으로 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트 가서 한우 사고 싱싱한 해산물 사고 수입 과일 사는 건 다 돈이 드는 일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 식탁에는 그런 것들이 떨어진 적이 없었죠. 이제부터 각자 도생하기로 했으니 당신의 그 비싸 빠진 식습관 비용을 제가 계속 대줄 의무는 없네요.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탁 곁에는 맹물 같은 콩나물국을 앞에 두고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표성호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신경질적으로 배달 앱을 열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 특선 초밥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돈이 대수야?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으면 그만이지. 그는 주방에 대고 악을 썼다. 하지만 표성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지옥 같은 파국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 1층 공동 현관 앞. 시어머니 강 여사는 몸에 맞춘 듯 우아하게 떨어지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명품백을 팔목에 걸친 채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방금 교회 구역 예배 후 티타임을 마친 참이었다. 구역 식구들 앞에서 아들이 연말에 승진해서 연봉이 오르고 새 고급 세단으로 차를 바꾼다는 자랑을 실컷 늘어놓고 오는 길이었다. 지금 그녀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사온 제주도 특산물 최고급 홍삼 세트를 챙겨가기 위해 아들의 아파트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다. 익숙한 방화문 앞에 선 강 여사는 자연스럽게 도어록 덮개를 위로 올리고 익숙한 숫자 배열을 눌렀다. 바로 그녀 자신의 생일이었다. 삐빅 도어록에서 짧은 오류 알림음이 울리며 빨간불이 깜빡였다. 강 여사는 멈칫했다. 자신이 숫자를 잘못 눌렀나 싶어 선글라스를 벗고 키패드에 바짝 얼굴을 댄 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빅 여전히 오류 알림음이 울렸다. 강 여사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그녀는 현관문을 쾅쾅 내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윤지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야, 강 여사는 기본적인 안부 인사 따위는 집어치우고 다짜고짜 반말부터 쏟아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막을 찌를 듯 날카로웠다. 너 미쳤니? 집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너 몰래 비밀번호 바꿨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아득하게 멀고 차가웠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비밀번호 왜 안 맞냐고 묻잖아. 나 지금 문 밖에 서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당장 새 비밀번호 불러. 나 들어가서 홍삼 챙겨가야 하니까. 강 여사는 짜증스럽게 구두굽으로 바닥을 쳐댔다. 비밀번호 바꾼 거 맞습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성호 씨가 앞으로 집안 경제는 각자 관리하고 양가 부모님도 각자 모시자고 하더군요. 이 집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는 제가 맡고 있으니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강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는데 내 허락을 받아야 해? 성호가 내 친정 애미한테 돈 끊었다고 지금 이런 천박한 수작으로 나를 엿먹이는 모양인데 당장 비밀번호 불어. 어머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네요. 윤지아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이 집, 성호 씨 혼자 명의로 된 집 아닙니다. 부모님 각자 모시기로 합의했으니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찾으시려거든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너희 싸가지 없는 년이 감히. 제가 지금 번역 마감이 급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뚜. 강 여사는 일방적으로 끊긴 스마트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60평생 살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면전에서 전화를 끊긴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는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이 뻣뻣해짐을 느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표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야, 내가 데려온 그 잘난 마누라 당장 어떻게 좀 해봐. 글쎄 그년이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 이게 시어미한테 할 짓이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강 여사는 곡을 하듯 울부짖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표성호는 기겁하며 스마트폰을 틀어막고 회의실 밖으로 뛰어나왔다. 엄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아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요? 앞으로 양가 부모는 각자 알아서 모시기로 했다면서 나더러 볼 일 있으면 너한테 연락하란다.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난 몰라. 너 지금 당장 와서 문 열어. 나 당장 들어가서 홍삼 가져와야 해. 오늘 저녁에 교회 권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한단 말이야. 표성호는 골치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다. 손목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임원 회의 중이라 절대 못 나가요. 홍삼은 제가 인터넷으로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새로 주문해서 엄마 집으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제발 돌아가세요. 갖은 애를 써서 겨우 강 여사를 달래 돌려보낸 뒤 전화를 끊은 표성호는 윤지아를 향한 원망이 극에 달했다. 그는 윤지아가 정말 상종 못할 여자라고 생각했다. 고작 50만 원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다니? 저녁 퇴근 후 표성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회사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한 그는 어머니가 찍어준 제주도산 최고급 홍삼 세트를 검색했다. 한 박스 가격이 무려 35만 원이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뒤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했다. 결제 화면이 넘어가며 로딩창이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화면 한가운데에 새빨간 팝업 창이 떴다. 시스템에서 결제 실패를 알리며 현재 신용카드가 정지 상태이니 발급은행에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었다. 표성호는 멍해졌다. 일시적인 전산 오류인가 싶어 새로 고침을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번호를 입력했다. 결과는 똑같이 결제 실패였다. 뭔가 싸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즉시 스마트폰을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XX카드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신용카드가 왜 정지된 거죠? 방금 결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요. 표성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회해 드리겠습니다. 몇 초 뒤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표성호 고객님, 현재 해당 신용카드는 거래 정지 상태이십니다. 전산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객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결제 대금을 미납하셨으며 현재 누적 연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27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신용기록 보호를 위해 당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카드를 정지 처리하였습니다. 표성호는 머릿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 매달 꼬박꼬박 대금 치렀단 말입니다. 3개월이나 연체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객님, 기록상으로는 지난 3년 동안 고객님의 카드 대금이 매달 전액 결제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개월 전부터 해당 결제 계좌에서 자금 이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셨습니까? 표성호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제야 모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결혼 직후 그가 매달 카드값 확인하고 결제하는 게 귀찮다고 투덜거리자 윤지아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그의 신용카드를 연동시켜 자동 결제를 걸어주겠다고 제안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어차피 매달 결제일에 알아서 통장 잔고가 정분으로 리셋되었으니까 3개월 전이라면 그가 처음으로 윤지아에게 처가댁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며 불이 앞으로 경제권 각자 관리하는 게 어때? 라고 반농담조로 불평을 늘어놓았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표성호는 상담원의 전화를 끊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은행 앱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급여, 통장 거래 내역을 클릭했다. 그의 한 달 월급은 실수령액 450만 원이었다. 그가 개인적으로 붓는 펀드, 출퇴근 교통비, 통신비, 품위 유지비 명목의 잦은 회식비, 그리고 수시로 주말마다 브라더들과 나가는 골프 라운딩 비용까지 빼고 나면 이 450만 원은 보통 매달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었다. 마포구 30평대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 수도 및 가스 요금, 거기에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최고급 식재료와 생필품 비용까지 이 모든 생활비가 자신의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그는 단 한 번도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PC방의 침침한 조명 아래 앉아 옆에 굴러다니던 이면지 한 장을 끌어당겨 펜으로 한 푼 한 푼 계산을 시작했다. 마포구 고급 아파트 전세 대출 이자 및 관리비 매달 약 100만 원.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매달 15만 원. 부부 통신비 및 인터넷 요금 매달 10만 원. 그가 매일 아침 마시는 수입 캡슐 커피, 저녁마다 굽는 1+++ 한우, 주말용 와인, 각종 프리미엄 식재료 매달 최소 150만 원. 휴지나 세제 같은 기본 생필품 소모 비용 매달 20만 원. 양가 부모님 명절 용돈, 생일 선물, 이중 구할은 강 여사의 요구 사항이었다. 평균 매달 50만 원. 자신의 자동차 할부금 및 기름값 매달 80만 원. 여기까지만 계산했는데도 벌써 425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여기에 그가 매달 개인 용돈과 골프 모임 회비로 쓰는 돈을 합치면 그의 월급 450만 원은 진작에 초과하고도 한참이 남았다. 표성호는 이면지 위에 휘갈겨 쓴 최소 700만 원이라는 총액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목구멍에 말라 비틀어진 손뭉치가 꽉 틀어박힌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다. 매달 최소 25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구멍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으로 메우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문득 수많은 새벽의 풍경을 떠올렸다.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잘 때 윤지아는 언제나 서재의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쓴 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주로 의학 전문 서적이나 난이도가 극악인 법률 문헌 번역을 도맡아 했다. 그가 예전에 한 번 그녀에게 비아냥거리듯 물은 적이 있었다. 당신 그렇게 맨날 밤새워가며 타자 쳐서 한 달에 얼마나 벌어? 화장품 몇 개 살 돈은 나와? 그때 윤지아가 뭐라고 대답했던가? 그녀는 그저 옅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용돈벌이 정도 하는 거죠? 표성호는 그 말이 진짜 액면 그대로의 용돈벌이인 줄 알았다. 그는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자기 혼자 벌어서 온 가족을 너끈히 먹여 살린다고, 와이프가 일하는 건 그저 집에서 심심하니까 소일거리로 하는 것뿐이라고 허풍을 떨곤 했다. 식은땀이 표성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키보드 위로 툭 떨어졌다.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가장의 무게, 그가 여태껏 유지해온 거만한 콧대 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미세하고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황당하고 뼈저린 후회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틀 뒤 점심시간, 강남구에서도 가격이 사악하기로 소문난 최고급 오마카세 일식집. 강 여사는 가장 전망이 좋은 VIP 프라이빗 룸 상석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같은 교회 구역 식구 5명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모둠 사시미, 성게알 초밥, 메로구이, 그리고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사케가 세팅되어 있었다. 어머, 강 권사님. 오늘 정말 크게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가 여기 오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워낙 비싸서 엄두도 못 냈거든요의 맞은편에 앉은 이 집사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참다랑어 뱃살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강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얼굴 가득 거만한 미소를 띄었다. 무리라뇨. 무슨 섭섭한 말씀을. 우리 성호가 워낙 효자잖아요. 며칠 전에 저 쓰라고 자기 신용카드에 연결된 가족카드를 하나 주면서 절대 궁상 떨지 말고 맛있는 거 실컷 사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연말에 임원 승진도 확정적이고 차도 새로 나오는 최고급 세단으로 바꿀 건데 이깟밥값이 뭐 대수라고요. 아유, 정말 권사님은 복도 많으셔. 아들은 저렇게 출세가도를 달리지. 며느리는 또 얼마나 순종적이고 착해요. 다른 교인이 맞장구를 쳤다. 며느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강 여사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졌지만 그녀는 재빨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순종적은 무슨요. 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먹여 살리니까 얌전히 엎드려 있는 거죠. 성호가 워낙 심성이 고와서 그동안 사돈댁에 들어가는 돈 다 눈 감아줬는데 이제는 안 그러기로 했어요. 며느리 친정에 갖다 바칠 돈 다 끊어버렸으니 이제 그 돈 모아서 우리 아들끼 살려주는 데 써야죠.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계산할 때가 되자 강 여사는 더없이 우아한 손짓으로 호출벨을 눌렀다. 기모노를 차려입은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다다미방 바닥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계산서를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식사하신 금액은 총 92만 원입니다. 강 여사는 계산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명품 가방에서 검은색 가족카드를 쏙 뽑아 건넸다. 일시불로 결제해줘요. 직원은 두 손으로 카드를 공손히 받아들고 방을 나섰다. 룸 안에 남은 구역 식구들은 여전히 강 여사의 통 큰 씀씀이를 찬양하기 바빴다. 강 여사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느긋하게 옆차를 홀짝 였고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는 이 짜릿한 우월감을 만끽했다. 3분 뒤 룸의 미닫이 문이 다시 열리고 직원이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모님의 직원이 두 손으로 신용카드를 다시 돌려주었다. 고객님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음물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5명의 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 여사의 얼굴로 향했다. 강 여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버렸고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도 초과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우리 아들 카드인데 잔액이 부족할 리가 없다고요. 결제 시스템에 한도 초과 오류 코드가 떴습니다. 직원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했지만 적막한 방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전산상으로 확인해보니 이 가족카드의 현재 남은 가용 한도가 딱 30만 원으로 조회됩니다. 30만 원, 오늘 먹은 밥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이 집사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회피했다. 아유, 성호가 요새 새 차 뽑는다고 목돈을 다 다른 데로 묶어놨나 보네. 하지만 다른 교인 한 명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옆 사람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는 명백한 조소와 통쾌함이 숨겨져 있었다. 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따귀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확 낚아챘다. 이건 은행 전산이 미친 게 틀림없어요. 다들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그녀는 쫓기듯 룸을 빠져나가 화장실 제일 구석 안으로 숨어들어가 표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표성호,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강 여사는 최대한 목소리를 죽인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가 준 가족카드 한도가 왜 30만 원밖에 안 돼? 나 지금 강남 일식집에서 구역 식구들 밥 사 먹이고 90만 원 넘게 나왔는데 결제가 안 돼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잖아. 내 체면을 이딴 식으로 구겨놔. 전화기 너머의 표성호 역시 날아드는 온갖 연체 고지서들 때문에 이미 멘탈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방금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오늘까지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당장 단수와 단전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은 참이었다. 엄마, 나 지금 돈 융통이 전혀 안 돼요. 표성호의 목소리는 지쳐있다 못해 신경질적이었다. 그 가족카드 내 본인 카드에 연동된 건데 본인 카드가 막혀서 가족카드 한도도 자동으로 깎인 거라고요. 도대체 무슨 밥을 먹었길래 한 끼에 90만 원이 나와요? 내가 나더러 맘껏 긁으라며. 너 곧 승진하고 최고급 외제차 탄다며. 근데 지금 애미 밥값 하나 결제를 못해줘. 너 당장 내 계좌로 돈 쏴. 당장 쏘라고. 강 여사는 화장실 바닥을 발로 구르며 펄펄 뛰었다. 표성호는 자신의 급여 통장에 찍힌 잔액 30만 원을 내려다보며 고통스럽게 두 눈을 감았다. 엄마, 나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엄마가 일단 그 구역 식구들한테 돈 좀 빌리든가 뿜빠이 하자고 하세요. 내가 다음 달 월급 타면 이자 쳐서 다 갚아드린다고 해. 제발. 너 지금 나더러 그 여자들한테 돈을 꾸라고 했어. 강 여사의 목소리가 기괴하게 쇳소리를 냈다.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전화가 툭 끊겼다. 표성호는 스마트폰을 사무실 책상 위에 미친 듯이 내리쳤고 주변 동료들이 화들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켜 그의 가슴속을 미친 듯이 핥히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파멸의 원인을 윤지아 탓으로 돌렸다. 그녀가 갑자기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리지만 않았어도, 비밀번호를 바꾸고 신용카드를 막아버리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할 리가 없었다. 내 어머니가 그런 수모를 겪을 이유도 없었다. 그날 밤 표성호는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장전하고 집으로 쳐들어갔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거실에는 메인 조명이 꺼져 있었고 다이닝룸의 펜던트 조명만 켜져 있었다. 윤지아는 식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그 옆에는 김이 서린 차가운 얼음물을 한 잔 둔 채 번역 원고를 교정하고 있었다. 윤지아, 표성호는 짐승처럼 돌진해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노트북 액정이 박살날 뻔했다. 윤지아는 키보드를 치던 손가락 모양 그대로 잠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손을 거두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단 침입한 정신 나간 불청객을 쳐다보는 것처럼 서늘하고 고요했다.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표성호는 두 눈을 시뻘겋게 부라리며 그녀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현관문에 관리비 독촉장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어. 우리 엄마는 밖에서 밥 사 먹다가 결제가 안 돼서 식당에 인질처럼 잡혀 있었고 내 신용카드도 다 막혔어. 너 지금 나 개망신 당하는 거 보려고 일부러 수작 부리는 거지? 내 친정애미 50만 원 끊었다고 내가 길거리에 나 앉을 줄 알았냐? 그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고 그의 입에서 튄 침방울이 윤지아의 뺨 근처까지 날아갔다. 윤지아는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표성호가 광기를 다 쏟아낼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서재 책장으로 다가갔다. 맨 아래 서랍을 연 그녀는 두툼한 짙은 남색 가계부를 하나 꺼내 들었다. 가계부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것을 표성호의 눈앞에 묵직하게 내려놓았다. 열어서 똑똑히 봐. 윤지아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차가웠다. 표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계부만 노려볼 뿐 손을 대지 않았다. 윤지아는 짧게 냉소를 터뜨리며 직접 가계부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게 지난 3년 동안 이 집구석을 굴러가게 만든 지출 내역의 전부야. 윤지아의 하얀 손가락이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훑어내려갔다. 이 마포구 30평대 아파트 전세대출 이자랑 관리비, 공과금 합쳐서 매달 150만 원 후 당신이 환장하는 투풀 한우랑 싱싱한 해산물 사다 바친 식비 매달 150만 원 후 당신 어머니가 매달 꼬박꼬박 뜯어간 명품 화장품이랑 영양제 값 최소 50만 원. 거기다 당신 자동차 보험료, 제차 기름값, 세탁소 비용, 당신이 폼 잡는다고 사들인 그 쓸모없는 골프채 할부금. 그녀는 다음 장을 훅 넘겨 오른쪽 아래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최종 합계 금액을 짚었다. 매달 이 집구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고정 생활비가 최소 700만 원이야. 표성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다. 저 숫자는 그가 며칠 전 PC방에서 이면지에 끄적이며 계산했던 그 끔찍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당신 실수령액 월급이 450만 원이지. 윤지아가 가계부를 한 장 더 넘겼다. 매달 구멍 나는 그 250만 원, 도대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그녀는 가계부 맨 뒷장에 끼워둔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를 끄집어내어 표성호의 가슴팍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하얀 A4 용지들이 식탁 위로 눈송이처럼 흩뿌려졌다. 주워서 읽어. 윤지아의 어조에는 절대적인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표성호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내역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송금인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XX 해외의학 전문 출판사, XX 국제법률 사무소. 수취인, 윤지아. 입금액, 320만 원, 280만 원, 410만 원. 나 매일 밤새워가며 코피 쏟고 번역해서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씩 벌었어. 윤지아는 의자에 주저앉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당신의 그 얄팍하고 역겨운 허영심을 채워준 건 바로 내 피 같은 돈이었어.
당신이 그 잘난 중산층 엘리트 가장 행세하며 떵떵거릴 수 있게 떠받쳐준 게 누구인 줄 알아? 바로 나라고. 표성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은 핏기가 가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손에 쥔 거래 내역서들을 내려다보았다. 종이에 찍힌 검은 숫자 하나하나가 시퍼런 바늘이 되어 그의 두 눈을 푹푹 쑤셔대는 것 같았다. 그럼 장모님한테 보내던 그 50만 원은 그가 덜덜 떨리는 턱을 달래며 간신히 입을 뗐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기어 들어갔다. 그 50만 원, 윤지아가 돌연소리 내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조소와 깊은 환멸이 가득했다. 표성호, 넌 정말 우리 엄마가 그깟 50만 원 없으면 굶어 죽는 줄 알았니? 우리 엄마 제주도에서 몇만 평짜리 감귤 농장 크게 하셔. 너 따위가 한 달에 버는 돈보다 우리 엄마가 숨만 쉬고 버는 돈이 훨씬 많다고. 표성호가 용수철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경악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50만 원, 당신의 그 알량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자존심 하나 지켜주려고 내가 일부러 연극을 한 거야. 윤지아의 두 눈시울이 마침내 붉어졌지만 그녀의 등은 여전히 꼿꼿하고 당당했다. 내가 당신보다 학벌도 좋고 버는 돈도 많고 자유로우니까 당신이 항상 열등감에 찌들어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매달 일부러 당신 통장에서 50만 원을 자동 이체로 빼서 우리 엄마한테 보냈던 거야? 당신이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라고,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내 친정까지 챙겨주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스스로 위안 삼게 하려고. 난 그렇게 해주면 당신이 이 가정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듬직한 남편이 될 줄 알았어. 윤지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지. 내 양보와 배려가 이기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대한 아기 하나를 키워냈을 뿐이니까. 넌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 포용을 만만함으로 착각했어. 그깟 내 주제에 맞지도 않는 고급 세단 하나 뽑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베풀던 알량한 그 적선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끊어버렸지. 다이닝룸 안에는 죽은 듯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극도의 황당함과 수치심이 해일처럼 밀려와 표성호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시혜를 베푸는 자이자 통제권을 쥔 자이며 이 집구석에 없어서는 안 될 태양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야 그는 자신이 아내의 등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그 피가 달지 않다고 투덜대는 기생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처자식 먹여 살리는 능력은 한낱 비웃음거리였다. 그가 경멸했던 처가댁의 기생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가 갈망했던 재무 독립은 아내가 매일 밤 피를 말려가며 키보드를 두드린 고통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표성호는 입을 뻐끔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사과를 해야 하나? 매달려야 하나? 아니면 당장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걸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고 목구멍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식탁 위에 가계부를 죽어라 노려보며 경련이 일어난 듯한 손가락으로 그 은행 거래 내역서를 꽉 움켜쥘 뿐이었다. 윤지아는 넋이 나간 그의 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조차 철저히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더 보태지 않았고 배신당하거나 억울함을 겪은 다른 아내들처럼 목 놓아 통곡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온하게 몸을 돌려 다시 노트북을 열고 방금 전 닫혔던 번역 원고 창을 띄웠다. 다 봤으면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 깨끗하게 주워놔. 윤지아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다시 얹었다. 목소리는 처음에 그 서늘하고 통제된 어조로 돌아와 있었다. 아, 그리고 다음 달 관리비는 무슨 돈으로 낼지 궁리나 해봐. 텅 빈 다이닝룸 안으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경쾌하고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정밀한 타이머 같았다. 표성호는 식탁 맞은편에 굳은 듯 앉아 바닥에 흩뿌려진 은행 거래 내역서에 시선을 콱 박아두고 있었다.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종이 위에 찍힌 검은색 숫자들은 유난히도 눈을 찔러댔다.
그는 목구멍에 바싹 마른 모래 한 줌이 걸린 것처럼 침을 삼키는 것조차 비정상적으로 힘겹게 느껴졌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다. 윤지아는 마지막 문장을 다 타이핑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전원 케이블을 뽑은 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유리컵이 식탁 상판에 내려놓아지며 가벼운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표성호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걸어갔다. 달칵. 안방 문이 닫혔다. 이어서 문을 안에서 굳게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표성호 혼자 어두침침한 다이닝룸에 남겨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두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의 뇌는 방금 전 쏟아진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었다. 300만 원, 400만 원의 번역료, 매달 250만 원의 생활비 구멍, 그리고 그 50만 원이라는 적선. 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세웠던 자존심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표성호는 위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눈을 떴다.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양복 재킷도 벗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 소파 가장자리를 짚고 간신히 일어선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원래라면 수입 탄산수와 최고급 투풀 한우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냉장실이 이제는 선이 그어진 듯 두 구역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었다. 왼쪽에는 윤지아의 채소 샐러드 몇 팩과 저지방 우유, 그리고 소포장된 찌개용 두부 한 모가 놓여 있었다. 반면 그의 목인 오른쪽 구역은 텅텅 빈 채 마시다만 생수 한 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표성호는 냉장고 문을 닫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의 서류 가방 옆에는 빨간색 관리비 독촉장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명확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납부 기한 오늘, 연체 시 단수 및 단전 조치. 금액 45만 원.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잔액 화면에는 30만 4천 원이 찍혀 있었다. 그는 주말 골프 모임 브라더스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화면은 온통 주말에 어느 고급 골프장으로 라운딩을 갈지 떠드는 메시지들로 가득했고 누군가는 새로 뽑은 고급 세단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자랑하고 있었다. 표성호의 손가락이 입력창 위에서 멈칫거렸다. 급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치려했지만 번지르르한 저들의 대화를 보자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도저히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채팅방을 빠져나와 소액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볼 요량으로 카드사 앱을 실행했다. 시스템이 2초 정도 로딩되더니 팝업 창이 떴다. 고객님의 계좌는 현재 이상 상태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표성호는 현관벽에 기댄 채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 결국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손가락을 머리카락 사이로 깊숙이 파묻었다. 그 후 2주 동안 마포구 고급 아파트 안의 공기는 마치 고체처럼 무겁게 굳어버렸다. 윤지아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고 서재에서 번역 작업을 하거나 자료 조사를 위해 도서관으로 나갔다. 그녀는 표성호의 일에 단 한 가지도 간섭하지 않았다. 반면 표성호의 삶은 철저한 혼란의 늪에 빠졌다. 그는 매일 회사 1층 편의점에서 제일 싼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셔츠는 세탁소에 맡기지 못해 목깃이 누렇게 바랬고 자잘한 구김이 가득했다. 그는 체면을 다 구겨가며 회사 인사팀의 통사정에 월급 보름치를 가불받았고 그 돈으로 간신히 관리비를 메워 단수와 단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냈다. 강 여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불평을 쏟아냈다. 마음대로 긁고 다니던 가족카드를 빼앗긴 그녀는 교회 구역 식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고 매주 받던 피부 관리마저 끊어야 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성호는 회사에서 요새 법인 카드 감사가 심해서 그래요. 다음 달에 보너스 크게 터질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둘러대기 바빴다. 그는 끝까지 한 가닥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그저 윤지아가 단단히 화가 나서 벌이는 시위일 뿐이며
이 시기만 잘 버텨내고 다음 달 월급이 온전히 들어오면 자신이 조금만 굽히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원래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어찌됐든 자신들은 이 번듯한 30평대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는 여전히 강남의 번듯한 빌딩으로 출퇴근하는 무역회사의 과장이었으니까. 그 토요일 오전에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윤지아는 베란다에서 스킨답서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표성호는 구겨진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빵 쪼가리를 뜯어 먹고 있었다. 윤지아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다가가 비디오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회색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 근처 부동산의 김 소장입니다. 이댁 전세 계약건으로 두 분과 직접 뵙고 나눌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지아가 현관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몇 분 뒤 김 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결제 서류철을 꺼내며 무태 안경을 한번 축혀 올리고는 직업적이고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표 선생님, 윤 사모님, 주말에 실례가 많습니다. 두 분이 이 집에서 거주하신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 맺었던 전세 계약 만기일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김 소장이 서류철을 넘기며 복사본 한 장을 꺼냈다. 어제 집주인께서 제게 연락을 주셔서 두 분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표성호는 들고 있던 빵을 내려놓고 냅킨을 뽑아 손을 닦으며 최대한 이 집안의 가장다운 태도를 취하려 애썼다. 재계약이요. 당연히 해야죠. 이 집 구조도 익숙하고 위치도 출퇴근하기 편하니까요. 규정대로라면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죠? 김 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며 얼굴에 직업적인 유감의 빛을 띄웠다. 표 선생님, 최근 서울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지난 3년 동안 마포구 일대 집값이 무섭게 뛰었습니다. 집주인분 뜻은 두 분이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전세 보증금을 조정해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올린답니까? 표성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김 소장은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아주 차분하게 숫자를 불렀다. 집주인께서는 전세 보증금을 현재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표성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상체를 확 앞으로 숙이며 무의식 중에 목소리를 높였다. 1억이요. 그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단번에 2배를 올린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잖아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인상률이 5%를 넘으면 안 되는데? 표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죠. 김 소장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어조를 유지했다. 법에 5% 제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임차인이 계약갱 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이야기죠. 집주인께서는 이미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두 분이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이 집을 회수하여 본인의 직계존속이 실거주하겠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표성호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한 달 안에 당장 방을 빼야 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 하늘 아래서 5천만 원으로는 그 어떤 멀쩡한 전셋집도 구할 수 없었다. 하물며 마포구 노른자 땅의 30평대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표성호의 목소리가 확 누그러지며 심지어 애원하는 기색마저 띄었다. 김 소장님, 집주인분하고 말씀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 집에서 3년 살면서 내 집처럼 깨끗하게 썼거든요. 단번에 5천만 원을 올리는 건 무리가 큽니다. 조금만 깎아주시거나 아니면 자금 융통할 시간을 몇 달만이라도. 집주인분의 입장은 아주 확고하십니다. 김 소장이 서류철을 덮었다. 딱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두 분께서 추가 보증금 5천만 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만기일에 맞춰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집주인이 발송한 서면 통지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죠. 김 소장은 미리 출력해온 통지서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묵례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정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현관문이 닫히며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표성호는 탁자 위에 놓인 통지서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 위에 찍힌 1억 원과 기한 내명도 요구라는 글자가 시뻘건 인두처럼 그의 눈을 지저대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1인용 소파에 앉아있는 윤지아를 쳐다보았다. 김 소장이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윤지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심지어 얼굴의 미세한 근육조차 전혀 미동이 없었다. 당신 들었어? 표성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5천만 원, 우리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윤지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시선을 창밖으로 던져두고 있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우중충한 날씨였다. 표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는 미친 듯이 회전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신용카드는 죄다 정지됐고 급여 통장엔 고작 30만 원 남짓이 전부이며 자기 명의로 된 현대 그랜저는 할부 원금도 절반이나 남아 있었다. 어디 가서 돈을 융통할 곳이 전무했다. 갑자기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윤지아를 획 돌아보았다. 그의 두 눈에서 기묘한 광채가 번뜩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뼛속까지 배어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의존증의 발로였다. 지아야, 표성호가 그녀 앞으로 다가오며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하게 말했다. 당신, 장모님한테 전화 좀 해봐. 윤지아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차분한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담았다. 표성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다. 장모님 제주도에서 과수원 크게 하신다며? 그럼 분명히 수중에 현금 있으실 거 아니야. 당신이 장모님한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 우리가 지금 집 문제로 엄청 급한 상황이라고.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나 연말에 무조건 임원 달고 월급 확 뛸 테니까 그때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확실하게 갚아드린다고 해. 그는 말을 내뱉을수록 이것이 완벽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고 심지어 목소리에 평소의 오만한 자신감마저 다시 차올랐다. 생각해봐. 우리 지금 당장 쫓겨나면 이삿짐 센터 비용은 둘째치고 새로 집 구하느라 복비도 엄청 깨져. 요새 서울 집값이 얼만데 5천만 원 들고 나가면 빌라촌 반지 하나 겨우 들어간다고. 명색이 무역회사 과장인데 남들 알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잖아. 장모님이 매달 그렇게 돈을 쓸어 담으신다며. 이럴 때 자식들 위기 넘기라고 5천만 원 정도 내어주시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야? 윤지아는 눈앞에 이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초조함에 미세하게 일그러진 이목구비, 자기 장모의 돈을 향해 너무나도 뻔뻔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저 추악한 밑바닥을. 그녀는 며칠 전 그 가계부를 내던졌을 때 표성호를 향한 모든 감정의 동요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비애를 느꼈다. 그것은 표성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저 남자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려 안간힘을 썼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향한 비애였다. 당연한 도리, 윤지아가 나지막이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럼 표성호가 급하게 맞장구를 쳤다.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집안에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어른으로서 그 정도 목돈 좀 융통해 주시는 게 뭐 어때서?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다달이 50만 원씩 챙겨드릴 때도 내가 불평은 좀 했어도 진짜로 막아서진 않았잖아. 안 그래? 윤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예전처럼 그와 논쟁을 벌이려 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몸을 돌려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표성호는 냉큼 그녀의 뒤를 따라 서재 문 앞까지 바짝 붙었다. 빨리 전화부터 걸어. 이거 하루라도 지체할 일 아니야? 집주인 마음 바뀌어서 1억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윤지아는 책장 앞으로 다가가 자물쇠가 달린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몸을 돌려 서재 문 앞에 표성호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이게 뭔데? 표성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제법 두께감이 있는 봉투의 밀봉된 입구에는 붉은색 인장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열어서 봐. 윤지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파동도 없었다. 표성호가 거칠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제본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맨 앞장 상단에는 커다란 글씨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시스템이나 서류를 읽어 내려가듯 표성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전세 보증금 자금 출처 확인 및 증여 공증서. 그의 시선이 빠르게 아래의 세부 조항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에 확인하는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파트의 주택임대차 전세 계약에 따른 보증금 총액은 금 5천만 원 정이다. 이 자금의 모든 출처는 윤지아의 어머니, 이 제주도에 소유했던 개인 상가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이며 표성호의 손가락이 확 굳어버렸다. 그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미로에 빠진 듯한 경악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 보증금 5천만 원은 우리 결혼할 때 양가가 반반씩 2,500씩 보태서 마련한 거잖아. 끝까지 마저 읽어 윤지아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었다. 표성호는 다시 고개를 쳐박고 종이 위를 미친 듯이 훑어내렸다. 사위인 표성호와 시댁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 보증금을 대외적으로는 양가가 공동 출자한 것으로 포장할 것을 요구함. 본 자금의 실질은 을이 친딸인 윤지아에게 개인적으로 증여한 재산이며 사위 표성호와는 어떠한 법적 권리관계도 없음을.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는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의 선명한 압인과 함께 윤지아 어머니의 친필 서명과 지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는 정확히 3년 4개월 전, 즉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딱 한 달 전이었다. 표성호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었다. 이 30평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중 자신의 어머니가 2,500만 원을 댔고 처가에서 2,500만 원을 댔다고. 그의 어머니 강 여사 역시 그 사실을 동네방네 자랑거리로 삼으며 아들 장가 보내느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넣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내 어머니가 준지 않은 피가 싹 가신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철저히 객관적이고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단돈 10원 한 장 보탠 적 없어. 결혼식 한 달 전 내 어머니는 나를 불러서 자기 돈은 다 주식에 물려 있어서 뺄 수가 없다며 즙을 짜냈어. 사돈댁에서 이번 한 번만 통 크게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고 뻔뻔하게 요구했지. 우리 엄마는 자기 딸이 시댁에 밉보일까 봐, 그리고 잘나빠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까 봐 제주도에서 10년 넘게 알토란같이 굴리던 작은 상가를 처분해서 이 5천만 원을 오롯이 혼자 다 대셨던 거야. 표성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불가능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분명히 내 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겠지. 윤지아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지난 3년 동안 내 어머니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안방마님 행세를 하셨지. 마룻바닥 먼지 하나까지 트집 잡고 소파 색깔이 촌스럽다고 훈수를 두면서 내게 비싼 영양제와 명품 화장품을 요구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리고 너는 널찍하고 볕잘 드는 이 아파트를 마음껏 누리면서 내 통장에 꽂히는 그 알량한 450만 원의 월급이 이 집구석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야. 윤지아는 손을 뻗어 그 갈색 서류 봉투의 안쪽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표성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법무법인에서 정식으로 발송한 내용증명 서류였다. 내용증명. 전세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서. 윤지아가 그 제목을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었다. 표성호의 시선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나 익숙한 한글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문장이 되자 마치 시퍼런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정밀하게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우리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더 이상 과수원 일 안 하실 거야. 윤지아는 표성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전원주택 하나 구해서 노후를 보내기로 하셨어. 그래서 당신의 그 당연한 도리를 되찾아가기로 하셨지. 원래부터 온전히 우리 엄마의 것이었던 그 돈을 되찾아가. 표성호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고 쇳소리가 났다. 그 5천만 원을 싹 다 빼가겠다고? 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지. 윤지아가 그의 표현을 바로잡았다.
이 내용 증명은 어제 날짜로 집주인과 너에게 각각 우편 발송됐어. 법적 규정에 따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집주인은 보증금 5천만 원 전액을 우리 엄마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해. 표성호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등줄기가 서재 문틀에 무겁게 부딪혔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아까 김 소장이 찾아왔을 때 윤지아가 왜 그토록 입을 꾹 다물고 앉아만 있었는지. 그녀는 이 모든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철저하게 진흙탕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끝마친 채로. 지아야 표성호가 애처롭게 손을 뻗어 윤지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상체를 살짝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한 달 윤지아의 어조에는 단 한 줌의 잡이나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우리 엄마가 너에게 준 기한은 딱 한 달이야. 한 달 뒤에 이 집은 무조건 완전히 비워야 해. 내가 버티고 안 나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엄마 변호사가 곧바로 법원에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신청할 거야. 표성호는 문틀에 기댄 채 다리의 모든 근육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틀을 타고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 결국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두 손은 여전히 그 공증서와 내용증명 서류를 구겨지도록 꽉 쥐고 있었다. 날카로운 종이 단면이 그의 손바닥에 깊고 붉은 자국을 남겼다. 그는 여태껏 자신이 이 관계의 통제자라고 믿었다. 장모를 향한 적선을 언제든 자신의 권력으로 끊어버림으로써 윤지아를 길들일 수 있다고 착각했다. 자신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윤지아는 결국 얌전히 꼬리를 내리고 굴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언제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그를 불쌍히 여겨 떠받쳐주고 구제해준 쪽은 바로 윤지아와 처가였다는 사실이다. 그가 두 다리를 뻗고 자던 번듯한 집은 장모가 상가를 팔아 마련해준 것이었다. 그가 썰어 먹던 최고급 투풀 한우는 아내가 밤을 새워가며 번역한 핏값으로 산 것이었다. 그가 목에 힘을 주고 다녔던 중산층의 체면이란 타인이 정성껏 직조해준 거대하고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온실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온실의 유리가 가차없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모든 지지대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그는 자신이 평탄하고 단단한 아스팔트 위에 서 있다고 굳게 믿어온 시각장애인과 같았다. 손에 쥐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누군가 빼앗아 가버린 순간에야 그는 자신이 딛고 있던 곳이 아득한 천길 낭떠러지의 끝자락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변명도 어떤 발악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패배였다. 윤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보는 표성호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나가 수납장에서 차곡차곡 접혀있던 종이 상자 몇 개를 꺼내더니 아주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물건들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박스 테이프를 뜯어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아파트 안을 찢어지게 울렸다. 찍쫙. 그 소리는 마치 날이 바짝 선 가위처럼 그들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인연마저 무참히 끊어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아파트는 절대적인 침묵의 감옥으로 변했다. 윤지아의 행동은 거침없고 신속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오직 자신의 물건만을 상자에 담았다. 그녀의 옷, 신발, 책들, 번역용 전문 자료들, 그리고 온전히 그녀의 번역료로 직접 구매했던 노트북과 작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전부였다. 그녀는 거실에 놓인 수백만 원짜리 천연 가죽 소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다이닝룸의 참나무 식탁도 드레스룸에 각 잡혀 걸려있는 표성호의 맞춤 정장들과 골프채 세트에도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들은 전부 표성호의 급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샀거나 아니면 그의 이름으로 할부 결제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그따위 것들에는 단 1g의 미련도 없었다. 이사를 나가는 날은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윤지아는 소형 이삿짐 트럭 한 대를 불렀다. 2명의 작업 인부가 능숙하게 그녀의 짐 상자들을 트럭 짐칸으로 옮겨 실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표성호는 그 시간 내내 거실 소파에 망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벌써 사흘째 면도를 하지 않아 턱 주변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덥수룩하게 올라와 있었다. 목이 다 늘어난 후줄근한 회색 티셔츠 차림에 그는
초점 없는 텅 빈 눈동자로 인부들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아내를 붙잡으려 매달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짐을 나르는 것을 돕지도 않았다. 그저 영혼을 완전히 거세당한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지막 상자가 현관 밖으로 옮겨졌다. 자신의 백팩을 어깨에 맨 윤지아는 현관에 서서 지난 3년간의 삶이 녹아있던 이 공간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변함없이 똑딱거리고 있었고 베란다의 스킨답서스는 여전히 푸른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은 이제 그녀의 인생과는 완벽하게 타인처럼 분리되어 버렸다. 그녀는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도어록 설명서 한 장을 꺼내 대리석 상판 위에 올려두었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는 내가 방금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려놨어. 윤지아의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지만 텅 빈 짐을 비워낸 것일 공간의 울림 때문에 유난히 서늘하고 선명하게 들렸다. 초기 비밀번호는 숫자 0, 4개야. 내가 알아서 다시 설정해. 표성호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식탁 위의 설명서를 향해 시선이 꽂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윤지아는 몸을 돌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아야.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현관문 손잡이에 닿기 직전 굳어있던 표성호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이 바싹 말라붙은 우물 밑바닥에서 긁어내는 것처럼 끔찍하게 갈라져 있었다. 윤지아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만약 내가 그 50만 원 사태만 안 만들었다면 표성호는 그녀의 단단한 뒷모습을 두 눈에 새기며 목구멍에서 피를 토해내듯 힘겹게 문장을 쥐어짜냈다. 내가 경제권 합치자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그 헛소리만 안 했으면 너 나 안 떠났을까? 윤지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선체로 몇 초간 가만히 숨을 골랐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쥔 그녀의 손가락이 가볍게 손잡이 표면을 쓸어내렸다. 표성호 윤지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투명했다. 그 50만 원은 그저 열쇠에 불과했어. 내가 지난 3년 동안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럽게 지켜주려 안간힘을 썼던 그 사람의 영혼이 도대체 얼마나 이기적이고 맹목적이며 은혜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족속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열쇠. 그녀는 손잡이를 꾹 누르며 문을 밀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윤지아가 표성호의 인생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다. 쾅. 묵직한 방화문이 매정하게 닫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소파에 앉아있던 표성호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다. 굳게 닫힌 철문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서 마침내 아무런 전조도 없이 참혹한 눈물이 터져나왔다. 수염이 덥수룩한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들이 후두둑 떨어지며 후줄근한 회색 티셔츠 위로 시커먼 얼룩을 무참히 번져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오열할 한 줌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조용한 주택가. 눈부신 아침 햇살이 새하얀 쉬폰 커튼을 뚫고 들어와 따뜻한 원목 마루 위로 스며들었다. 보드라운 면 소재의 홈웨어를 입은 윤지아가 거실의 통유리창을 활짝 열어젖혔다. 서늘하고 촉촉한 가을바람이 실내로 훅 밀려 들어오며 집안을 맴돌던 은은한 커피 향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다. 그녀는 작은 베란다로 걸어나가 가슴 깊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곳의 공기는 서울의 매연보다 훨씬 달고 상쾌했다. 작은 베란다가 딸린 이 아담한 투룸 빌라는 그녀가 그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착실하게 모아둔 번역료와 어머니가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합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그녀만의 완벽한 성체였다. 비록 마포구 아파트처럼 평수가 넓지는 않았지만 구석구석 모든 공간이 오롯이 그녀의 취향과 숨결로만 채워져 있었다.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던 거대한 천연 가죽 소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는 패브릭 리클라이너가 놓였다. 허세 가득한 고급 와인 진열장 대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오픈형 책장에는 각종 외국어 원서와 전문 번역 사전들이 질서 정연하게 꽂혀 있었다. 주방의 싱크대 위에는 그녀가 아침 일찍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식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그리고 해감을 마친 바지락 한 봉지.
그녀는 손을 깨끗이 씻고 도마 위에서 식칼을 쥐었다. 칼날이 애호박을 썰어내며 도마와 부딪히는 탁, 탁, 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뚝배기 안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집안 가득 구수하고 따스한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싼 입맛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며 투풀 한우를 사나를 필요가 없었고, 누군가의 얄팍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칠흑 같은 새벽에 무거운 눈꺼풀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키보드를 두드릴 이유도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번역 스케줄은 철저하게 그녀 자신의 삶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다. 오전에 4시간 바짝 집중해서 번역하고, 오후에는 집 앞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모퉁이에 있는 예쁜 카페에 앉아 커피를 즐겼다. 뚝배기 속의 찌개가 맹렬하게 끓어올랐다. 윤지아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식탁으로 옮겼다. 단정한 체크문의 식탁보 위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 한 접시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쌀밥 한 공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따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평온한 안도감을 선물했다. 윤지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부시게 부서지는 햇살 속에서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날아와 앉더니 짹짹하고 명랑하게 울고는 다시 힘차게 날갯짓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호선을 그리며 말려 올라갔다. 그것은 그 어떤 가식도 억눌림도 없는 오직 홀가분함과 충만한 행복만이 가득한 진짜 미소였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각, 서울 도봉구의 어느 후미지고 비좁은 골목길. 우중충한 하늘에서는 뼛속까지 시린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경사가 가파른 이 비탈진 골목길은 포장 상태가 엉망이라 빗물이 고여 곳곳에 더러운 흙탕물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다. 골목 깊숙한 곳, 지은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적벽돌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 이곳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해 진력처럼 음침하고 어두컴컴했다. 고작 서너 평 남짓한 이 답답한 방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퀴퀴한 냄새와 화장실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악취가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표성우는 누렇게 찌든 낡은 셔츠 차림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시커먼 걸레가 쥐어져 있었고 그는 반지하 창문 틈새로 쉴 새 없이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막아내느라 미친 듯이 바닥을 훔치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새의 둥지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눈두덩이는 퀭하게 파였으며 얼굴빛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 특유의 병적인 누런빛을 띠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딴 쥐구멍 같은 데서 어떻게 사람 숨을 쉬고 살아. 방 안의 유일한 가구인 삐걱거리는 1인용 침대 위에 주저앉은 강 여사는 여전히 그 명품 가방을 목숨처럼 끌어안은 채 날카로운 쇳소리로 악을 써댔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침대 밑에 널브러진 이삿짐 종이 상자를 발로 뻥뻥 차댔다. 벽지에 새까맣게 쓴 곰팡이 좀 봐. 저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니? 구역 예배 식구들이 내가 이딴 시궁창에서 사는 거 알면 내 얼굴에 완전 똥칠하는 거 아니냐고. 좁아터진 반지하 방 안에서 징을 치듯 울려 퍼지는 강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는 표성호의 고막을 잔인하게 후벼 팠다. 한 달 전 그들은 결국 마포구 아파트에서 짐을 싸서 길거리로 쫓겨났다. 표성호는 단돈 1,000만 원의 보증금조차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서울 변두리 빌라의 월세 보증금조차 낼 턱이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애지중지하던 현대 그랜저 역시 2달 연속 할부 원금을 내지 못해 캐피탈사에서 강제 견인해 가며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는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다 끝내 한 푼도 융통하지 못한 채 결국 노모를 모시고 도봉구 산동네의 이 가장 값싼 반지하 단칸방으로 짐을 우겨 넣어야 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비탈진 흙탕물 골목길을 20분이나 걸어 내려가 숨막히는 지옥철에 몸을 싣고 1시간 반을 시달려야 강남의 직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의 문을 열면 그를 반겨주는 것은 따끈한 찌개 냄새가 아니라 하수구 악취와 어머니의 끝없는 저주와 원망뿐이었다. 너 벙어리야? 말 좀 해봐. 곧 승진해서 임원 달고 고급 세단 탄다며.
내가 나한테 큰 소리 뻥뻥 쳤잖아.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길래 내 노년에 이딴 꼴을 겪게 만들어. 강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손을 뻗어 표성호의 등을 마구 후려쳤다. 이게 다 그 지독하고 앙큼한 년 탓이야. 글쎄 그년이 우리 집 돈을 싹 다 가로채서 날랐다니까. 아주 뼈골까지 다 빨아먹고 도망친 흡혈귀 같은 년. 걸레질을 하던 표성호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구정물을 잔뜩 머금어 묵직해진 시커먼 걸레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흡혈귀. 도대체 누가 누구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고 있었는지는 이제 그 누구보다 표성호 자신이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어머니의 망상을 깨부수고 비참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아주 작은 반박의 기력조차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뚝뚝. 지면과 거의 맞닿아 있는 반지하 창문 위쪽에 갈라진 틈새로 더러운 흙탕물이 섞인 빗방울이 쉬지 않고 떨어져 내려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다. 표성호는 목각 인형처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이 반지하 방의 창문은 바닥에서 고작 15cm 남짓 올라와 있었다. 물때와 흙먼지가 잔뜩 낀 뿌연 유리창 너머로 그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행인들의 진흙 묻은 신발과 도로에 고인 웅덩이를 밟고 튀어오르는 자동차 바퀴들 뿐이었다. 그때 창밖 도로로 시커먼 현대 그랜저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듯 달려오며 커다란 물웅덩이를 거칠게 밟고 지나갔다. 쏴악! 차갑고 더러운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그 진흙탕물은 반지하의 좁은 유리창을 가차없이 덮쳐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희미하게 들어오던 한 줌의 빛조차 끈적한 진흙에 가려 완벽한 암흑 속으로 차단되어 버렸다. 표성호는 몸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빗물과 진흙이 섞인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처참한 자세 그대로 진흙으로 완전히 도배된 그 캄캄한 창문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곰팡내 나는 썩은 걸레 속으로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다. 윤지아의 세계는 가치 없는 인간들을 도려낸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시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표성호의 세계는 묵묵히 자신의 밑바닥을 받쳐주던 거대한 토대를 잃고 나서야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캄캄한 밑바닥으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던 아내의 헌신, 자신이 앞길을 막는 골칫거리라고 여겼던 아내의 따뜻한 포용이 실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가장 눈부시고 고귀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만약이라는 이름의 후회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끔찍이 아끼고 자신의 모자람을 가장 잘 이해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가 난장판으로 만든 인생을 대신 치워줄 사람은 없으며 산산조각이 난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조심스레 이어 붙여줄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인과응보는 결코 어긋나지 않는 법. 그가 오만하게 휘둘렀던 모든 당연함은 결국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통을 겨누는 자업자득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나 지독한 다툼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방이 나를 위해 아무 말 없이 내어준 든든한 밑받침을 오로지 나 자신의 잘난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오만함. 그리고 나를 향한 상대방의 다정한 양보와 희생을 내가 누려 마땅한 굴복으로 치부해버리는 뻔뻔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헌신이 그림자처럼 취급받고 나의 배려가 당연한 호의로 짓밟힌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했지만 끝내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관계에서 과감히 돌아서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관계란, 건강한 결혼이란 결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희생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쌍방향의 배려와 존중으로만 완성된다는 명백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댓글 창을 열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